도피행. 모리무라 다카시는 외출해서 회사로 돌아왔다. 사무실은 빌딩 안에 있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유리창에 커튼을 친 다른 사무실이 몇 개인가 눈에 띄었다. 오늘은 토요일이다. 3시가 지난 지금은 점심때까지만 근무하고 퇴근한 회사가 많다. 다카시는 자기 사무실의 문을 밀었다. 여기는 아직도 사원이 남아있다. 이 정도로 작은 회사구나 하고 토요일이면 그는 언제나 생각하곤 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열기가 얼굴에 덮쳐왔다. 바깥 날씨는 벌써 외투가 무겁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스토브를 떼고 있었다. 스팀 설비가 안 된 빌딩이었다. 사원이 4-5명 스토브를 둘러싸고 나른한 꼴로 앉아있다가 모리무라 다카시의 얼굴을 보자 어서 와요 하고 말했다. 다카시는 외투를 벗고 손가방을 들고 격리한테로 걸어갔다. 격리부는 허리까지의 판자로 칸막이가 되어 경첩으로 여닫는 문이 달려있다. 현금 취급 때문에 일반 책상에서 격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꼭 감방 같았다. 우리 안에는 머리숱이 적은 격리 주임이 등을 굽혀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 앞에 책상 위에 다카시는 가방을 열었다. 격리 주임이 안경을 벗고 다카시를 쳐다보며 수고했어요. 어때? 잘 모였나? 하고 말했다. 월요일에는 큰 액수의 어음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주임은 수금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오늘은 절반입니다.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다. 말하고 난 뒤 다카시는 자신의 행위가 결정적으로 된 것을 느꼈다. 가방에서 돈다발과 수표를 꺼냈다. 가방 속은 2칸으로 막혀 있어 한쪽에는 아직도 돈다발이 남아 있었다. 흰 부피가 갖추어져 있다. 그는 가방의 뚜껑을 닫고는 찰칵하고 쇠고리를 걸었다. 구리수 성회가 현금으로 5만 원, 수표로 12만 원, 도요공업이 현금으로 12만 원, 와타세 산업 현금 9만 원, 밑따라이 상사 수표 2만 8천 원. 격리 주임은 다시 안경을 끼고 다카시가 말하는 내역을 메모하고 수표와 헌금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액수를 헤아려 붉은 연필로 체크해 갔다. 이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월요일에 와달라는 것이 5건 있습니다. 이렇게 다카시는 보고했다. 5건 35만 원은 전부 현금으로 가방 속에 남아 있었다. 주임은 어음을 떨어뜨리는 시간을 걱정하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되도록이면 오전 중에 모을 수 있게끔 돌아보겠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해주게. 격리 주임은 돋보기를 번쩍거리면서 젊은 다카시의 얼굴에 웃음진 얼굴을 돌렸다. 손가방을 들고 다카시는 자기 자리로 걸어갔다. 가방은 일부러 책상 위에 먼저 놓고 스토브 곁에 동료들에게 끼어들었다. 어때?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조금 빨리 끝내고 이케부쿠로에 좀 마시러 갈까? 한 사람이 다카시에게 말했다. 오늘은 안 되는데요. 나이가 적은 그는 제일 후배였다. 왜? 영화를 보러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여자하고 말이지? 아, 그래. 언젠가 걸어가는 걸 봤어. 그건 어느 회사 아이야? 다카시는 설명하지 않고 웃었다. 눈에 띈 것은 사실일 것이다. 니시이케 구미코와 꽤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시부야, 이노가시라, 다마카와, 가마쿠라. 일요일 밤은 이따금씩 네온 간판이 조용하게 빛나는 여관 거리를 헤매었다. 이야기는 마시러 갈 논의로 되돌아갔다. 그 가게에는 외상값을 갚지 못해서 당분간은 안 된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 논의는 빈 이야기로 옮겨갔다. 그러고는 월급이 적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궁색한 잡담이 군중 심리에 힘입어서 자포적인 경기를 달고 있었다.
다카시는 책상 위에 내던져둔 가방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의식은 줄곧 거기에 끌리고 있었다. 35만 원의 돈다발이 4개로 나누어져 그 속에 들어 있었다. 어떻게 쓰든 상관없는 자기 돈이었다. 다카시는 과묵하게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끔 스토브에 석탄을 던졌다. 4시를 지났다. 모두 흩어져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다. 다카시는 자기 책상에 서랍을 열어 살펴보았다. 회사의 전표, 봉투, 연필, 편지지, 그런 것뿐이었다. 사물은 하나도 없었다. 4, 5일 전부터 은근히 준비에 착수한 것이었다. 먼저 실례합니다. 남은 사람한테 인사를 한 다카시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외투를 입을 때 우리 속의 격리 주임을 보았더니 등을 굽히고 장부 위에서 열심히 주판을 퉁기고 있었다. 다카시는 사무실 안을 새삼스럽게 돌아보았다. 오늘로서 마지막이었다. 조금도 미련은 없다. 낡아 빠져 가장자리가 마비된 존재였다. 문을 닫았을 때 그 간격은 한층 더 의식 속에서 확실해졌다. 복도에서 계단을 내려갔다. 한쪽 손에 든 손가방을 흔들었다. 태반의 사무실이 갈색 커튼을 내려놓고 인기척이 없었다. 오늘은 토요일이다. 토요일에 뜻이 있었다. 계획은 전부터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내일은 일요일, 사무실은 죽어 있을 것이다. 월요일에 오전 9시를 지나지 않으면 기능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지금부터 41시간 뒤다. 즉 그의 행위가 발각되기까지의 시간으로 추적당하기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 간격이었다. 천천히 먼 곳으로 도망칠 수 있다. 35만 원과 같은 정도의 사치로운 시간이었다. 5시 반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었다. 다카시는 교바시에서 긴자를 왕복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어떠한 생활을 가지고 걷고 있을까? 젊은 남녀는 팔을 끼고 조잘거리면서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의 기분에는 조금도 밀착되어 오지 않는 존재들이었다. 거리의 빛깔도 허무하게 비칠 뿐이다. 먼 광경이다. 오가는 셀러리맨은 깨끗한 몸차림이지만 지갑 속에는 1,000원도 없을 것이 틀림없었다. 가방 속에 35만 원을 눈앞에서 뿌리면 얼마나 놀랄까? 정녕 못할 것도 없지. 저쪽에서 오는 젊은 여자의 뽐낸 얼굴도 느닷없이 후려칠 수 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죽기로 결정짓고 나니까 이토록 폭력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다카시는 교바시에서 차를 잡아 도쿄역에 도착했다. 3분도 걸리지 않았다. 요금을 지불했을 때 운전수가 돈을 마구 쓰시는구먼 하고 비꼬았다. 다카시가 15번선 호음으로 올라갔을 때 인파 속에서 니시케 구미코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상기된 얼굴에 슈트케이스를 들고 있었다. 옆에 정차해 있는 열차는 하카다행 특급이었다. 차창에서 도쿄의 야경이 흘러갔다. 밀집한 등불은 차차 응결을 풀어 희미하게 흩어졌다. 도쿄가 도망쳐버린 것이다. 그 뒤에 차창엔 암흑만이 달렸다. 차창에서 눈을 뗀 니시이케 구미코가 도쿄도 마침내 작별이군요 하고 말했다. 입안에 든 검은 박하 냄새가 풍겼다. 섭섭해? 모리무라 다카시가 말했다. 구미코는 가느다란 목을 살레살레 저었다. 어두운 하늘에 하네다의 항공 관제등이 돌고 있는 것을 두 사람은 무심히 보고 있었다. 특호실의 차내는 주광색으로 반짝여서 사치스러운 여객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었다. 승객은 흰 의자 커버에 머리를 기대어 저마다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모두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기고 있는 듯이 보였다. 남자는 담배를 피우고
여자는 귤이나 과자를 먹고 있었다. 저기요, 어디서 할 거예요? 결정했나요? 구미꼬가 물었다. 다카시는 수첩을 펼쳐 손끝으로 찔렀다. 하카타, 아소, 히나쿠, 이부스키라고 연필로 적혀 있었다. 굉장히 도네요. 유비아도란 어디예요? 바보, 이부스키라고 읽어요. 응? 가고시마 현이야. 일본 최애 남단에 있는 온천이지. 그럼 돈 있으세요? 다카시는 선반에도 올려놓지 않고 자기 옆에 둔 손가방에 눈을 돌렸다. 있어. 죄다 써버렸을 때를 마지막으로 삼는다. 일본의 끝이라면 꼭 우리들의 운명과 비슷해. 그때까지는 최고로 사치롭게 놀자고. 구미꼬는 턱을 당겨 끄덕였다. 이 여자는 그만큼이나 그가 돈을 가지고 있는 까닭을 모른다. 죽는 것만을 알고 있는 여자였다. 니시 있게 구미꼬에게는 양친이 없었다. 5년 전부터 삼촌한테서 자랐다. 삼촌은 하급 공무원인데 내년에 정년퇴직에 대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인색해서 집안은 숨이 막힐 만큼 윤기가 없었다. 숙모는 구미꼬를 미워하고 있었다. 구미꼬가 벌어오는 급료의 대부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월급날만은 좋게 대했다. 구미꼬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모리무라 다카시가 그녀와 사랑을 맺은 태반의 이유가 그 동정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그는 나가노 현과 야마나시 현이 접경하는 산골짜기의 농삿집 셋째 아들이었다. 집은 형님 것으로 되어 있었다. 설사 아버지의 대라고 해도 100원의 송금도 받을 수 없었다. 고향에 가본 것은 아버지의 장례 때 딱 한 번뿐이었다. 메마른 환경의 공통점에 구미꼬를 알았을 때 물의 흐름보다도 쉽게 사랑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열렬했다. 그러나 탐닉의 뒤에는 현실의 메마름이 다시 두 사람을 애워쌌다. 마치 헤엄친 뒤 살결이 마르는 것과 같았다. 사람은 언제까지나 물속에 잠겨 있을 수는 없다. 죽자 하고 진지하게 말을 꺼낸 것은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다. 하기야 사는 보람이 없으니까 죽고 싶다고 말한 것은 구미꼬가 먼저인 것 같았다. 글쎄 살아있댔자 별 수 없지 하고 다카시는 하늘을 쳐다보며 찬성했다. 그런 다음에 다카시가 죽고 싶다고 말하자 구미꼬는 그렇군요 하고 끄덕였다. 이렇게 되풀이한 일이 몇 번인가 있었다. 이노가시라의 연못 옆이기도 했으며 요요기의 밤의 숲속이기도 했다. 그럭저럭 그 대화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하나의 의지로 옮겨져 갔다. 그것은 앞날의 운명적인 것을 형성했다. 거기까지 내딛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을 것 같이 여겨졌다. 물론 환경의 메마름이 그것을 조장했지만 둘이서 죽는다는 행위는 그 자체에 달콤한 감상이 있었다. 즉 메마름이 그 달콤함을 요구했다고도 할 수 있었다. 모리무라 다카시는 분명하게 그 의지를 구미꼬에게 전했다. 그녀에게 다른 생각은 없었다. 실행은 언제라도 다카시의 요청에 따르겠다고 말했었다. 다카시는 죽을 바에는 그 순간을 사치스럽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의 생활이 너무도 비참했던 것이다. 이것을 죽을 때까지 이어가는 것은 너무도 서글펐다. 1시간이라도 좋다. 마음껏 호화로운 맛을 즐기고 싶었다. 그 분위기는 하루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틀이면 더 좋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죽기로 정해 있다. 두려울 것은 없는 것이다. 질서도 도덕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끝까지 초라한 셀러리맨으로 끝나는 것은 불합리했다. 그는 허무적인 공상을 뻗쳐갔다. 이윽고 회사의 돈을 그 분위기의 자금으로 삼기로 그는 결심했다. 죽기 전에 곧 잡히는 것은 허무하다.
적어도 닷새 정도의 자유로운 시간이 갖고 싶었다. 죽음에 비하면 근소한 요구다. 그 때문에 그는 회사 돈을 횡령할 날을 토요일로 설정했다. 일요일이 있기 때문이다. 만 하루가 드는 것이다. 절대로 안전한 하루였다. 뒤로 나흘 동안이다. 다카시는 규슈로 장소를 택했다. 이유는 규슈에 가본 일도 없거니와 가보고 싶다고 남에게 말한 일도 없다. 물론 연고도 없기 때문이다. 대개의 도망자가 실패하는 것은 전에 여행한 일이 있는 곳이거나 연고자를 찾아가기 때문에 곧 수사의 손이 뻗치는 것이다. 다카시에게 규슈는 아무 인연도 없다. 그 지방에 대한 인식도 없다. 어떤 추격자의 연상도 거기에는 미치지 않는다. 최소한 나흘쯤은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일주일 전에 수금한 돈에서 조금 떼어서 이 특급 열차의 특급 2등석 차표를 2장 사두었다. 구미꼬에게는 행선지는 규슈라고만 알려놓고 이날 집을 나오도록 해놓았다. 줄곧 운명적인 목표를 앞길에 두고 있었던 달콤한 죽음이 드디어 현실로 되었다. 구미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기꺼이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었다. 실제로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녀의 태도를 보아도 불안도 없고 우울함도 엿보이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최후의 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치롭게 하자고 다카시가 말해도 의심도 하지 않았다. 다카시는 횡령해온 돈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녀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 저 여기요 하고 구미꼬가 말했다. 좌석의 각도가 바뀌는 것을 즐기면서 누워 있었다. 이런 사치스러운 기차에 타는 건 전 처음이에요. 그래? 하고 다카시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대답했다. 연민 비슷한 웃음이 나와 있었다. 이 여자는 3등 객차에 단단한 의자밖에는 앉은 일이 없는 것이다. 저 하고 좌석 뒤로 그의 손을 더듬었다. 저 자리 왜 비었을까요? 그것은 맞은 쪽의 3번째 좌석이었다. 2사람분이 다 비어 있었다. 예약한 사람이 나중에 타기 때문이지. 그래, 다음이 아따미였지? 아따미에서라도 타게 될 거야. 다카시는 대답했다. 창밖에는 사가미만의 검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주간지를 펼쳤다. 열차가 멈춰 밝아진 창밖이 부산스러워졌다. 아따미역에 도착한 것이다. 저기 탔네요. 구미꼬가 우스운 듯이 말했다.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맞은편의 두 자리에는 중년 신사와 그 아내 같은 사람이 앉았다. 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보기에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중년 부부가 거기를 메웠기 때문에 다카시나 구미꼬도 어쩐지 기분이 안정되었다. 안정되었다고 하는 까닭은 이 부부 승객이 제법 틀이 잡힌 안정감을 옷차림이나 태도에 풍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 쪽은 47, 8쯤 약간 흰머리가 많이 섞인 모발을 단정하게 갈라붙여 빗자국이 깨끗했다. 양복이나 넥타이의 기호도 교양을 말해주고 있다. 그는 약간 야윈 편이지만 자상스러운 눈빛이었다. 아타미의 불빛이 차 밑으로 움직이는 것을 힐끔 보고 호주머니에서 파이프를 꺼내서 새하얀 손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아내는 남편의 외투를 단정하게 개해서 자기 코트를 벗어 함께 선반 위에 올렸다. 마흔이 채 못 되었을성 싶은 갸름한 얼굴의 그 여자는 고상한 느낌이 들었다. 준비가 끝나자 남편 옆에 앉아서 잠자코 잡지를 펼치고 있었다. 조용한 눈매였다. 남편은 파이프를 피웠다. 아내는 잡지를 놓고 남편이 쓰고 난 손수건을 들어서 착착 접어서 호주머니에 접어넣었다. 그리고는 남편 무릎에 떨어져 있는 담뱃가루를 털어주었다. 남편이 한두 마디 뭐라고 말을 했다.
아내는 얼굴을 다가붙여 거기에 귀를 기울였다. 미소가 두 사람의 뺨에 떠올랐다. 조용한 대화였다. 아내는 날씬하게 균형 잡힌 자세로 앉아 있었다. 다카시와 구미코는 맞은편의 이 부부에게 한참 동안 눈을 끌리고 있었다. 고상한 부부군요. 구미코가 소곤거렸다. 다카시는 끄덕였다. 생각하고 있던 것을 구미코가 말한 것이다. 이 부부는 주위의 어느 승객에게서도 볼 수 없는 은근한 품위와 차분한 애정을 그 분위기에 지니고 있었다. 그 뒤에도 가끔 다카시의 눈은 맞은편의 두 사람에게 쏠렸다. 남편은 파이프를 물고 책을 읽고 있다. 아내는 슈트케이스에서 모난 위스키병을 꺼내서 뚜껑을 떼고 있었다. 남편은 파이프를 놓고 작은 컵을 손에 들었다. 아내는 병을 거기에 기울이고 뚜껑을 닫았다. 동작이 리듬을 가진 것처럼 멋있었다. 남편이 뭐라고 말을 했다.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수줍음이 보이는 동작이었다. 위스키를 권하는 것을 거절한 것이다. 다카시는 눈을 돌려 구미코를 보았다. 구미코는 등을 뒤로 젖혀서 자고 있었다. 어린애같이 잠든 얼굴이다. 다카시의 애정만을 믿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이때 그는 이상하게도 구미코가 떨어져 있는 존재로 느껴졌다.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말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순간적으로 거리를 느낀 것은 사실이었다. 지금까지 그토록 밀착해 있던 것이 갑자기 멀어졌다. 왠지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맞은편 부부의 영향인 것은 확실했다. 생각해보면 이쪽 두 사람에게는 넘치는 애정은 있지만 생활이 없었다. 저쪽은 차분한 애정의 바닥에 안정된 생활의 기초가 있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압박으로 치닫는다. 다카시가 구미코에게서 잠깐 사이에 거리감을 느낀 것은 그 때문이었다. 다카시는 눈을 아래로 돌렸다. 맞은편의 아내도 손수건을 얼굴에 대고 잠들어 있었다. 보기 좋게 잠든 모습이었다. 남편은 아직도 파이프를 쥐고 책에 눈을 돌리고 있었다. 목적지인 하카다에는 점심때가 지나서 도착했다. 승객들은 옷차림을 고쳤다. 다카시는 선반 위에 슈트케이스를 내려서 구미코에게 주었다. 도착했군요. 기어이 닿았다는 의미가 말투에 풍겼다. 창밖에는 처음 보는 역이 서 있었다. 다카시는 가방을 들었다. 35만 원의 돈다발은 별로 무겁지는 않았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절대로 안전한 하루였다. 발각되는 것은 내일의 일이다. 그것도 아마 오후가 되어서일 것이다. 격리 주임이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서 대경 실색하는 것이 눈에 선했다. 내릴 때 다카시는 맞은편의 부부에게 눈을 돌렸다. 남편은 트렁크를 들고 통로에 서서 무심히 다카시 쪽을 보고 있었다. 역시 자상스러운 눈인데도 그는 당황했다. 아내는 코트를 입고 남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날씬한 키다. 남편의 외투 등판을 손가락으로 쓰다듬고 있었다. 다카시는 구미코를 앞세우고 걸었다. 역전으로 나오자 여관의 호객꾼이 몰려왔다. 안내된 곳은 거리에서 들어간 자그마한 여관이었다. 방은 6조 정도로 좁았으며 미닫이를 여니까 이웃집의 헛간이 바로 앞에 보였다. 호객꾼이 옷차림으로 급수를 매긴 것이라고 다카시는 눈치챘다. 다카시의 외투는 3년 전에 산 것이었다. 구미코의 것도 빛깔이 낡아서 단쪽에는 얼룩이 보인다. 그의 구두도 그녀의 구두도 쭈글쭈글하게 낡았다. 그 두 켤레의 구두가 여관의 신발장 속에 들어있는 것을 생각하니 그는 얼굴이 붉어졌다. 여관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방 속에 써 없앨 35만 원이나 들어있는 것을 전혀 모른다. 데파트로 가자.
종업원이 차와 과자를 내놓고 나간 뒤 다카시는 말했다. 데파트요? 구미코는 놀라서 눈을 축혀들었다. 어, 데파트로 물건을 사러 가자고. 우린 훨씬 고급 옷을 입을 필요가 있으니까. 데파트는 백화점을 말한다. 가타부터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어조로 말했다. 여관에는 외출한다고 말하고 데파트의 장소를 물었다. 도쿄와 같은 정도의 훌륭한 데파트, 즉 백화점이 있었다. 다카시는 먼저 자기 외투와 양복을 샀다. 기성복이지만 영국제였다. 그 자리에서 입어보았더니 가볍고 감촉이 달라서 봄날의 양지처럼 포근했다. 이것과 구두에 10만 원 가까이 지불했다. 구미코에게는 그녀가 사양하는데도 실크 슈트에 아스라캄의 외투를 굳이 권했다. 입어보니 잘 어울립니다 하고 여점원이 절반은 시기하는 듯한 눈치로 말했다. 사파이어 블루의 빛깔에 고상한 광택이 퍼져나고 있었다. 구미코의 옷을 사는데 7만 원을 지불했다. 평소에 싸구려 넥타이를 사는 것보다도 마음이 가벼운 쇼핑이었다. 구미코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괜찮아요? 역시 불안한 것이다. 괜찮아. 어제로 회사를 그만두었거든. 퇴직금을 받았어. 그러자 구미코는 납득하고 마음을 놓았다. 여관으로 돌아오자 지배인도 종업원도 눈을 둥그레 떴다. 다카시는 이제 알아보는군 하고 생각하며 다른 여관으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종업원이 당황해서 훨씬 좋은 방이 있다고 말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거기서 나왔다. 나올 때 차값으로 1,000원을 놓자 다다미의 머리를 비비며 절을 했다. H호텔은 하카다에서 으뜸 가는 고급 호텔이었다. 프론트 앞에서도 포타이의 크라크는 거리낌 없이 두 사람에게 절을 했다. 다카시는 펜을 들어 서슴없이 가명으로 기장했다. 감색 제복을 입은 여급사가 짐을 들고 앞섰다. 그도 구미코도 갓 사시는 새 구두로 붉은 양탄자를 밟았다. 그날 밤의 꿈은 호화로웠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하카다를 출발해서 구마모토로 향했다. 수첩에 메모한 예정된 행동인데 구마모토에서 아소로 가는 것이다. 도중의 경치는 밝은 햇빛 아래 펼쳐져 있었다. 지금쯤은 회사가 경찰에 신고해서 모리무라 다카시의 행방을 수배하고 있을 것이다. 틀림없다. 추격은 그의 고향에 먼저 미칠지도 모른다. 그의 친구, 그가 과거에 여행했던 곳, 그런 곳들이 들추어진다. 규슈라고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것이 알려지게 되기까지는 아직도 시일이 있다. 가방 속에는 아직도 17 내지 18만 원이 남아 있었다. 옷을 사느라고 돈을 썼고 호텔 비용도 들여서 10,000원을 지불했다. 아깝지도 않았다. 아직도 이만한 돈이 남아 있으면 3, 4일간 여행의 꿈에는 조금도 궁색하지 않았다. 아소에 도착한 것은 늦은 오후였다. 관광버스에 흔들리며 산에 올랐다. 누렇게 시든 산이 눈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다. 안내양의 안내말이 끊임없이 조잘거렸다. 달콤한 가락이었다. 두 사람은 연신 달라지는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 아물거리는 바다가 보였다. 구름 밑에 풀밭에는 방목하는 말들이 무리지어 있었다. 화산 화구 위쪽은 갈색의 절벽이었다. 땅이 울리면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것을 보고 있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뛰어드는 걸까 하고 다른 관광객이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의 뒤를 지나갔다. 연기 때문에 바닥은 보이지 않았다. 다카시도 구미코도 거기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자살자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가이린 산이 바깥벽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그 안쪽에 넓은 평야가 차분하게 펼쳐져 있건만 가이린산의 둘레는 이상하게도 답답한 느낌을 안겨주었다. 애워싸여 있음으로써 그 압박감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거기로 몰아넣어 탈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산의 모습이었다. 해는 그 가이린산의 그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내려갈까? 다카시는 말했다. 구미꼬는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도 파랗게 질려 있었다. 버스로 내려와서 보주라는 역으로 돌아왔다. 더 좋은 여관은 없을까요? 다카시가 말하자 운전수는 문을 열어 두 사람을 맞아들였다. 자동차는 한참 동안 들판을 달리더니 이윽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핫고래나 니꼬처럼 미끄러질 것 같은 하얀 길이 이어져 있었다. 들판의 밭에서는 보리밥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서는 덩굴 속에서 꾀꼬리가 울고 있었다. 산중턱에 벽을 하얗게 칠한 멋진 호텔이 있었다. 노을져가는 산속에 호텔 불빛이 창문에서 환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자동차가 선회에서 현관에 닿자 흰옷의 보이가 뛰어나왔다. 여기서도 프론트는 고급 손님으로서 다카시와 구미꼬를 맞이했다. 보이는 붉은 양탄자의 계단을 앞장서서 올라갔다. 엇갈려서 외국인 부부가 내려왔다. 이상하게도 다카시는 자기들이 영화 속의 인물처럼 느껴졌다. 몸가짐이 자연히 그렇게 되었다. 그는 다리를 쭉쭉 뻗으며 복도를 걸었다. 누추한 빌딩한 사무실에서 둥근 스토브를 둘러싸고 석탄을 집어넣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의 그는 사라져 버린 것이다. 꿈 같아요. 구미꼬는 방으로 들어서자 중얼거렸다. 관광 호텔은 아소산 중에서 으뜸 가는 호텔이다. 방은 채색과 설비에 사치가 넘쳐 있었다. 다카시는 구미꼬에게 다가서서 두 손을 펼쳐 껴안았다. 이런 제스처를 해도 우습지가 않았다. 로비에 다시 나오니까 태양이 먼 평야와 바다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바다 저쪽에는 구름과도 같은 희미한 빛깔의 산이 보였다. 산과 길게 뻗친 구름은 산 꼭대기 언저리에서 서로 엉키고 있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하고 구미꼬는 손잡이를 잡고 한숨 지었다. 저건 어느 산이에요? 아마 운센산일 거야. 말을 하고 나서 다카시는 굉장히 멀리 왔다고 생각했다. 도쿄가 아득한 저쪽의 존재가 되었다. 거기서의 생활이나 감정도. 이제부터는 다른 생활이 시작된다. 그것은 사흘이나 나흘간일 것이다. 그 순간적인 미래의 일들을 그는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 현실은 인식뿐 빈틈이 있고 밀착됨이 없었다. 그 빈틈을 공기와 같은 불안이 흔들리면서 메우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한 다음 다카시는 구미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일대에는 밤이 깃들어 산의 기미가 차갑게 풍겼다.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두 사람은 걸었다. 어두운 구름 밑에 깊은 산이 바로 가까이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다. 가끔씩 멈춰 서서는 입을 맞추었다. 서로의 입술은 밤의 냉기로 차가웠다. 검은 세계는 끝이라고는 없이 어디까지나 이어질 것 같았다. 소리가 죽고 시든 풀냄새가 풍겼다. 어둠을 뚫어서 두 줄기로 하나는 해저문 산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머나먼 바다로 간다. 구미꼬가 읊었다. 뭐야 그건? 다카시가 타박했다. 시예요. 외국의 시. 그 시는 알고 있다. 문장이 달콤하게 불길했다. 구미꼬에게도 불안이 떠올랐다. 답답함을 달콤한 입끝으로 얼버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앞길이 가까워온 것을 알고 있다. 다카시는 감정이 북받쳤다. 돌아오려는데
비가 한 방울 떨어졌다. 의외로 멀리까지 걸어온 것에 놀라서 발걸음을 빨리 했다. 문득 등 뒤에 기척을 느끼고 돌아보니까 두 마리의 소가 따라오고 있었다. 구미꾼은 비명을 지르며 닭가시의 팔에 매달렸다. 방목하는 소는 천천히 두 사람의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무서워요. 괜찮아. 하고 닭가시는 말했다. 소와의 거리는 멀어졌다. 빗방울이 더 떨어지기 시작했다. 호텔 현관이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 우산을 쓰고 두 사람의 남녀가 걷고 있는 게 보였다. 우산에 가리운 데다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는 호텔의 옷을 입고 있으며 날씬한 키였다. 우산은 먼 호텔에서 비치는 불빛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다카시는 기차에서 본 그 중년 부부임을 직감했다. 지금 그 사람들 기차 안에서 본 사람들 아냐? 그 외에 저 아따미에서 탄 부부 말이야. 구미코는 돌아보았지만 우산은 어둠 속으로 벌써 들어가 버렸다.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방으로 돌아왔지만 다카시는 기분이 어딘가로 떨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 조금 전에 어둠 속에서 느끼고 있었던 감정과는 급격한 차이가 있었다. 무언가 허전한 것이었다. 이 침체는 방금 그 부부와 만났다고 느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차분하게 파이프를 물고 있는 남편의 풍채, 은근한 품위를 띠고 있는 아내의 동작을 생각하면서 다카시는 말할 수 없는 기분의 구렁텅이로 떨어졌다. 꼼짝하지 않는 큰 바위와 같이 안정된 상대방의 생활이 그를 압박한 것이다. 우리 춤출까? 하고 다카시는 말했다. 홀로 내려가니 외국인 부부가 탱고를 틀어놓고 움직이고 있었다. 다카시는 그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가버리자 지르박을 틀어 춤을 추었다. 이런 템포가 빠른 춤이라도 추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고무하려는 기분이기도 했다. 이튿날 아소에서 구마모토로 나오자 두 사람은 성안 같은 곳을 보고 다녔다. 아무것도 눈에 비치는 것은 없었다. 그들은 권태롭게 시내를 헤매었다. 오후에 하행 열차를 탔다. 하행은 더욱 남쪽 끝으로 다가가는 것이며 더욱더 도쿄에서 멀어지는 것이었다. 몇 시간이 지나 히나쿠라는 역에 내렸다. 수첩에 적힌 제2 코스다. 여관은 바다 가까이에 있는 흰 벽에 담을 둘러친 큰 집이었다. 종업원은 넓은 방으로 안내했다. 10조 방과 대기실, 그 밖에 응접 세트 같은 것을 비치한 별실이 있었다. 두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제일 좋은 방으로 안내한 것 같았다. 도쿄에서 오셨느냐고 종업원이 숙박부의 글씨를 보고 말했다. 다카시는 저도 모르게 겁먹은 눈을 했다. 종업원의 얼굴은 정중하게 웃고 있었다. 도쿄에 사시는 분은 좀처럼 오시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았다고 종업원은 설명했다. 그리고는 이 근처에서 볼만한 곳을 가르쳐 주었다. 도쿄라고 쓴 것은 잘못이었다고 다카시는 생각했다. 지금쯤 수사는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을까? 고향, 친구들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되었을 것이다. 횡령범은 이 근처에 나타날 모양이라는 신문기사의 한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다. 당국에서 가망 없다고 판정되면 추적에서는 새로이 세워질 것이다. 아니, 그것은 벌써 시작되어 있는지도 몰랐다. 보이지 않는 선이 거기까지 뻗쳐온 것 같았다. 앞으로 이틀이구나 하고 그는 짐작했다. 처마 끝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구미코는 바다 쪽을 보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다. 저 바다로 가보지 않겠어? 다카시는 권했다. 구미코는 다소곳이 따라왔다. 기운이 없었다. 바다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집들이 있는 곳에서 멀어지자 인기척도 없었다. 바닷물 냄새만이 새찼다. 다카시는 구미꼬의 어깨에 손을 놓았다. 그 어깨는 손바닥에 전해질 만큼 떨고 있었다. 추워요. 하고 구미꼬는 변명하듯이 말했다. 사실 바람이 춥기는 했다. 멀리 검은 섬이 떠 있고 인가의 불빛이 차가운 공기에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깜빡깜빡했다. 돌아갈까? 감기 들겠어. 다카시는 말했다. 감기 들겠어라고 한 말투가 부자연스럽게 이상했다. 괜찮아요. 조금 더 걸어요. 바다를 따라 그녀는 걷기 시작했다. 바다는 여관 종업원의 설명에 의하면 여름철에 도깨비불이 떠오른다는 그런 바다였다. 이틀 후에는 죽는 거야 하고 다카시는 어지간하면 말할까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잔인한 일인 것 같았다. 구미꼬도 그것을 느끼고 있다. 말할 필요가 있을까? 기분상으로 충분히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말을 꺼내게 될 때는 이제부터 죽는 거야 라는 말이 될 것 같았다. 저쪽 섬에 등대불이 명멸하고 있었다. 올 때 열차의 창을 통해서 본 하네다의 항공 관제 등을 회상케 했다. 그때는 도쿄를 도망친 직후였다. 죽기 전에 호화로운 여행이 이토록 기분을 가라앉힐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좀 더 인생의 마지막 충족을 기대했던 것이다. 싸구려 셀러리맨으로서 그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3, 4일 동안에 죄다 불태워버릴 작정으로 왔던 것이다. 공상했던 것의 일부는 분명히 현실로 되었다. 그러나 그때의 충실은 손가락 사이에서 도망치듯이 빠져나갔다. 웬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언가의 그림자를 보고 나서였다. 자기보다 뛰어난 것, 보다 충실한 무언가의 그림자였다. 다카시는 그것이 그 부부라고 생각을 했다. 저편에 붉은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검은 솔밭 사이로 불꽃이 솟구치고 있었다. 저기 가볼까요? 구미꼬가 말했다. 이럴 때 인간은 좀 더 따뜻한 빛깔을 바라는 것일까? 바다 가운데는 고기잡이 불 한 점 없었다. 조금 전에 본 그 불은 소금을 굽는 것이었다. 바람이 불고 있는 솔밭 밑에 움막 같은 데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큰 솥을 걸어놓고 노인이 혼자서 장작을 지피고 있었다. 별빛 아래서 빨갛게 타는 불빛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을 만큼이나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잠자코 구경하다가 20분쯤 지나서 되돌아왔다. 여관 종업원이 추운데 어디까지 가셨던가요? 하고 물었다. 소금 구이를 보고 왔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그런 데까지 다녀왔느냐고 눈을 크게 떴다. 술이라도 시킬까? 하고 다카시는 말했다. 술은 원래 좋아하지 않아서 이때까지 마신 일이 없었다. 좋아요. 나도 마시겠어요. 하고 구미꼬도 말했다. 캄캄한 마음에서 술이 조금 전에 본 소금 굽는 불로 여겨졌다. 그날 밤 2시쯤이었다. 다카시는 무슨 기척에 눈을 떴다. 실례합니다. 낮은 여자 음성이었다. 구미꼬도 옆에서 눈을 떴다. 다카시는 가슴이 뜨끔했다. 죄송합니다마는 경찰에서 모든 객실의 손님들을 다 뵙고 싶다고 하시기에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종업원은 미닫이 밖에서 나직하게 말했다. 다카시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다. 머리에 열이 오르고 손가락 끝까지 떨렸다.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렸다. 기다려줘, 기다려줘 하고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나온 목소리는 다른 것이었다. 들어오세요. 입 밖으로 내고는 아차 싶었다.
갑작스러운 위장이 뻔한 파탄으로 뛰어드는 것 같아서 눈을 감고 싶을 정도였다. 구미꼬도 일어나서 머리맡을 챙기고 밝게 불을 켰다. 그녀도 불안스러운 듯이 닭가시를 보았다. 미닫이가 열렸다. 종업원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혀 앞으로 나서려고 했다. 그것을 누군가가 뒤에서 제지했다. 점퍼를 입은 두 남자가 종업원 뒤에서 닭가시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종업원을 제지한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았다. 남자들은 두세 마디 몰아 소곤거리더니 형사 같아 보이는 한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이제 됐으니까 안녕히 주무십시오. 다카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종업원은 재차 사과하고 미닫이를 닫았다. 형사의 발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듣고 다카시는 더욱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이불 위에 앉은 채 꼼짝하지 않았다. 움직이면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다. 무슨 일일까요? 구미꼬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공포가 스며 있었다. 그녀도 추격의 손을 생각하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훨씬 단순한 가출인 수색이었다. 다카시가 회사 돈을 횡령한 도망자라는 것은 티끌만큼도 생각지 않고 있었다. 다카시는 앞으로 이틀 동안의 긴박을 실감했다. 밤 공기가 어깨를 차게 시켰다. 아침이 돼서 차를 날라온 종업원이 어젯밤의 일을 사과했다. 사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범인은 젊은 부부라는군요. 이 희납구에 와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어젯밤 이 일대의 여관은 죄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몰라서 잘 됐다고 다카시는 생각했다. 다카시는 세수를 하고 뜰이 보이는 마루의 의자에 앉았다. 오늘 아침은 날씨가 좋다. 햇빛이 강렬했다. 바깥 냉기가 그 빛에 스며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차를 마시고 신문을 펼쳤다. 사회면을 찾았지만 이 지방의 기사뿐으로 자기에 관한 일은 실려 있지 않았다. 종업원이 말한 그 사건도 쓰여 있지 않았다. 어머,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던 구미꼬가 나직하게 소리쳤다. 그 부부예요. 다카시는 신문을 놓고 눈을 뜰 쪽으로 돌렸다. 뜰은 제법 넓다. 연못도 동산도 있었다. 관상수도 많았다. 남쪽 지방답게 종려나무가 잎사귀를 하늘로 향해 들고 있었다. 그 나무들 사이를 둘이서 걷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그 중년 부부였다. 남편은 여전히 단정하게 양복을 입고 파이프를 물고 있었다. 머리 손질도 변함이 없다. 마치 아침 산책을 즐기듯이 약간 몸을 굽힌 채 천천히 발을 옮기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었다. 날씬한 모습은 남편의 보조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이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줄곧 그 맵시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조용하고 충실한 모습이었다. 저 부부도 이 여관에 묵고 있었군요. 구미꼬가 감탄하면서 말했다. 어디 계시는 분일까? 아따미에서 묵었다가 규슈로 관광 오셨나 보아요. 부러운 환경일 것 같아요. 그렇다. 부러운 부부였다. 다카시는 줄곧 그쪽을 응시했다. 부부는 뜰을 돌아 연못의 물을 보고 있다. 물은 이른 봄의 햇살을 뿌리고 있었다. 안정된 생활이 그 두 사람의 태도에 넘쳐 있었다. 남편의 파이프를 문 모습이나 옆에 따르고 있는 아내의 모습도 마치 겨울의 포근한 햇빛처럼 응결된 고요와 따스함이 있었다. 단단한 건축과도 같은 그런 생활 위에 발을 디딘 부럽기 그지없는 중년의 안정이었다. 저런 인생도 있다. 다카시는 감동으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남편과 아내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득 남편이 얼굴을 들어 이쪽을 보았다. 상냥스러운 눈에 미심쩍은 빛이 떠올랐다. 그런 다음 아내 쪽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다. 아내는 이쪽으로 하얀 얼굴을 돌려 아, 기차 안에서 본 분들이네요 라고나 하듯이 남편에게 긍정해 보였다. 그들 부부는 다카시와 구미코에게 미소를 던졌다. 다카시는 희망과도 같은 것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다카시는 검사 앞에 앉아 있었다. 그것으로 그 부부와는 만나지 않았나? 하고 검사는 다카시에게 물었다. 만났습니다. 이부스케 여관에서는 우연히 자리를 같이 했었어요. 그때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카시는 검사에게 대답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 보통 이야기입니다. 뭐 여행은 좋다, 뭐 이런 얘기요. 그 부부가 방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음식 대접도 받았고요. 이부스키까지 가서 자네는 구미코와 함께 자살할 생각이었나? 네, 어쨌든 이부스키까지 가기는 갔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죽고 싶다는 생각은 점점 달라진 것으로 여겨져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죽어도 좋고 안 죽어도 좋다는 기분이랄까요? 아니, 죽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쪽이 더 강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건 왜? 그 부부가 나한테 그것을 주었거든요. 사실 나는 부러웠어요. 저런 인생을 언젠가는 갖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자네는 회사의 돈을 횡령해서 도망을 쳤어. 그러고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네,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죄과는 갚아야겠죠. 하지만 그 뒤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인생을 재건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용기를 그 부부한테서 배운 거예요. 그럼 그래서 자수를 했나? 그렇습니다. 검사는 한참 동안 다카시의 얼굴을 보고 있더니 담배를 한 개비 뽑아서 그에게 권하고 자기도 피워 물었다. 그런 다음 한마디 했다. 그 부부는 자네들을 부러워했는지도 몰라. 네? 우리를 부러워했다고요? 왜요? 자네들이 순진하게 청춘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였을 거야. 아무 걱정도 없이. 아무 걱정도 없이요? 그래. 검사는 끄덕였다. 그쪽은 자네들보다 훨씬 큰 고민을 안고 있었어. 그 남자는 말이야, 600만 원의 횡령범이었다네. 어느 회사의 경리과장인데 자네들이 아내라고 생각한 여자는 바의 마담이야. 그의 애인이었지. 자네들은 그 두 사람한테서 용기를 얻어서 도쿄로 돌아왔지만 그 사람들은 그 뒤에 동반 자살했어. 여관에서 약을 먹고. 다카시가 숨이 막혀 말을 잇고 있는 동안 검사는 그의 형량을 생각하면서 집행유예를 논구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